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김포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이를 위한 현장 실사를 다녀왔는데요. 관련해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이른바 대구지구 ECT죠. 대구지구가 정부 지구 지정을 앞두고 본격적인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평가위원들이 19일 김포에서 현장 실사를 진행했는데요. 다음 달 정부의 예비지구 지정을 앞두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지구 ECT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김포시의 경제자유구역 추진 소식 저희가 얼마 전에 한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네. 12월 말에 정부가 예비지구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 실사가 관건일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일단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예비지구 지정을 앞두고 19일 김포 대구지구 현장 실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김포시와 시흥시, 안산시 세 곳이 예비지구 지정 신청에 참여한 상태인데요. 김포에 이어서 안산과 시흥도 같은 날 현장 실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날 실사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요. 이번 실사 이후에 오는 28일 경제자유구역 예비지구를 신청한 전국 광역시도들이 최종 PT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는 광역시도 단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개별 지구에 대한 평가는 현장 실사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때문에 김포시에서도 현장 실사가 사실상 최종 평가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매진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시는 이 자리에서 지리적 이점을 내세우면서도 이 접경 지역으로서 그동안 소외됐던 부분들 그리고 또 대규모 기업 대신 소규모 강소 기업들이 대다수여서 산업적으로도 낙후가 돼 있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평가위원들에게 좀 어필을 한 것으로 보여요. 예. 정화영 김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김포가 살 길은 경제 자유구역 유치다, 배수의 진을 치겠다 이런 표현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네. 그러면서도 일단 다음 달 말 이 정부의 예비지구 지정 발표를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김포시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네요. 김포시는 기본적으로 이곳을 전기차 산업밸리로 키우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단순 산업단지는 아니라는 게 김포시의 설명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김포시는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의 경제자유구역을 꿈꾸고 있는 건가요? 네,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하겠다. 그동안 사실 김포시가 이런 입장들을 밝혀왔는데 또 하나 구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산업단지 외에도 교육단지나 글로벌 비즈니스 업무단지 그리고 연구단지와 주거단지까지 조성을 하겠다는 게 김포시의 청사진입니다. 네. 정하영 김포시장은 얼마 전 저희 헬로티비 뉴스 스튜디오를 찾아서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품과 소재, 그리고 인공지능, 물류 관광, 네. 또 지금 내부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제대학 유치까지 네. 많은 상당 부분 좀 진전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산업을 집적화시키는 복합 단지의 범위를 넘어서 대학과 더 나아가서 병원까지 포함하는 총망라한 네. 그런 산업 판들을 이 평화 경제자유구역 ECT에 좀 조성하려고 하는 원대한 좀 프로젝트입니다. 네, 다양한 시설이 집적화된 공간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정하영 김포시장이 밝히고 있는데요. 네. 김포시에서는 이렇게 나름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력에 대해서 지역 안팎의 시각은 어떤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의 이 경제 자유구역을 내줄 것이냐 이런 우려가 사실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능성에 대한 시각은 아직 열려 있기는 합니다. 다만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균형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오히려 그동안 접경 지역으로서 이 개발이 더뎠던 또는 낙후됐던 김포시가 더 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 거고요. 또 김포시가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는 위치를 좀 보면
대곡면 거물대리입니다. 그동안 환경오염으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었던 지역인데 김포시에 들어와 있는 제조업체들이 영세 업체들인데 반해서 그동안 이제 거물대리를 비롯한 인근 지역들은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상태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예 이제 산업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사실 김포시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지점이고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도 사실 비슷합니다. 지난 경기도 행감에서 김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경쟁력을 묻는 신민자 경기도 의원의 질문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뭐 산업부에서 이제 수도권에 대한 어떤 개발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 구역청 지구 지정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에 대해서. 근데 사실 김포 지역은 서울에서 이렇게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좀 접경 지역으로서 피해도 많이 받은 지역이고요. 또 제조업도 주로 이제 좀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는,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업종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서울의 상암 DMC나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김포까지 사실 강만 건너면 김포인데 그래서 이번에 좀 지구 지정이 돼서 김포시 전체 좀 산업 구조가 바뀌는 그런 촉매제로서 그런 역할을 좀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청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산업부에 어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김포시가 수도권이긴 하지만 얘기 들어본 것처럼 접경 지역으로서 개발이 더뎠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대고지구 ECT가 조성이 되면 어떤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김포시는 대고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6조 1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또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11,000여 명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내다봤습니다. 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향후 기업 유치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다면 사실 부가가치 차원에서 더 큰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예비지구로 지정이 되면 김포시 자체적으로도 본지구 지정을 위한 자체 용역이나 여러 가지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김포시가 경제와 환경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보겠다고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일단 다음 달 말 정부의 예비지구 지정 발표 결과부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세진 기자와 김포 대고지구 경제자유구역 ECT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공공주택지구 지정까지 3기 신도시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도시의 올바른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집값 과열에 대한 지적과 함께 지역 환경 악화 문제가 다시금 거론됐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3기 신도시로 선정된 부천 대장지구와 계양 테크노밸리. 이들 새 신도시의 추진 방향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아직 초반인 만큼 꼼꼼히 짚어봐야 할 문제들이 많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먼저 추진한 판교 등 2기 신도시 사례를 짚어볼 때 집값 폭등과 투기 과열 등을 불러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애당초 주택난 해소라는 신도시 목표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건데 같은 문제를 3기 신도시에서 반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판교를 출발할 때만 해도 정부가 말한 건 저밀도 전원도시다, 제2의 강남이다, 강남 과열이 끄겠다, 친환경 도시 이렇게 표장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하지만 결과가 뭐냐, 분양가가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이러한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정부가 하는 집값 주택이 비싸서는 안 됩니다. 지역 환경단체는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도심 속 논습지가 사라지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부천시나 주변 어떤 인천 계양구까지 이 도시에 형성된 개발 제한 구역의 땅, 농경지가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곳인데 이 개발 사업으로 인한 피해와 훼손에 대한 어떤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따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 공급 필요성과 개발 배경을 설명합니다. 수도권 가구의 437만 가구가 아직 무주택 가구이고요. 아직 좋은 위치에 있는 주택을 공급해서 이게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대장이나 계양지구 같은 경우는 농지가 대부분입니다. 농지도 중요하지만 이 농지 같은 경우는 이제 농림부 협의를 거쳐가지고 개발이 가능하다고 이제 지침에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거고요. 수도권 주택 30만 호가 들어설 예정인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과정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투기 과열과 자연환경 훼손 우려 등 다양한 의견과 걱정들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김포 청년들을 위한 공간 청년창공이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창공은 앞으로 김포 지역 청년들이 역량을 개발하거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인데요. 청년들을 위한 공간 어떻게 꾸려졌는지 이세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작은 강의실에 모여 탁자에 둘러앉은 청년들. 저마다 VR 기기를 얼굴에 쓰고 가상 면접 연습에 한창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취업이나 창업,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대화의 장이 열렸습니다. 20일 김포 사우동에 문을 연 청년 창공. 김포 청년들을 위한 복합 지원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편한 휴식을 취하면서 김포에 대해서 또 나라에 대해서 또 자기의 진로와 취업에 대해서 어떤 때는 나 스스로의 성찰, 어떤 때는 전문가들하고의 치열한 토론, 어떤 때에서는 기장하고의 올바른 청년 전쟁에 대해서 토론하고 소통하는 그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창공은 김포 지역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역 청년들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거나 청년들을 위한 문화 행사를 기획하는 것도 청년 창공의 역할. 이런 공간을 가장 반기는 건 김포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카페는 되게 많아요. 근데 들어가긴 되게 부담스럽고 이제 커피 한 잔씩 켜놓고 공부하기에는 매우 조금 눈치 보이잖아요. 그냥 일반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이제 또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나랑 비슷한 뭐 생각하신 분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청년들이 좀 더 와가지고 청년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게 이제 여기 더불어서 이제 김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 더 네트워크가 더 많이 형성돼서 경기도에 있는 전 청년들이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끈끈한 뭔가 이렇게 커넥션이 있었으면. 민선 7기 김포시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청년들을 위한 공간. 김포시는 사우동 청년 창공을 시작으로 지역별 지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내년도 경기도 노선 입찰제 사업 대상에 김포시 3개 광역버스 노선이 선정됐습니다. 경기도 버스정책위원회는 최근 심의를 거쳐 경제성 등의 이유로 반납된 김포 3개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 노선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신설 노선은 김포시를 포함해 모두 22개 노선인데요. 경기도는 확정된 노선에 대한 입찰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 7월 운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찾아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최근 하반기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를 열고 위기 청소년 1명의 문신을 제거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는 상반기에만 위기 청소년 18명의 문신을 제거해준 바 있는데요. 지역 피부과 3곳이 함께 도왔습니다. 2009년 생긴 부천시 청소년 안전망위원회에는 부천시와 경기도의회, 1388 청소년 지원단과 학교 지원단, 청소년 관련 16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와 부천 우리병원이 다문화 가정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19일 부천 우리병원과 함께 다문화 가정 보호와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이주 여성이나 탈북 이후 시 병원에 입원하거나 진료를 받을 때 비용 등의 혜택을 주고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는 심리 상담 등 조치에 나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김포 한강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중학교 과밀학급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수요 예측 실패가 불러온 참사라는 게 일반적인 진단인데요. 문제는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최근 초중등 병설학교 신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풀리지 않는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조승현 전 경기도 의원과 정진욱 뉴스원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한강신도시 입주가 완료 단계에 있는데요. 학교 부족 사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죠. 예. 그 2016년에도 제가 청수초등학교에서 이 과밀학급의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이 뭐냐는 토론회를 제가 교육위원회 때 개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조성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과밀과 과대학급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한 5, 6년 지나면 바로 중학교가 이제 그렇게 과밀학급으로 진행되는데 그러한 패턴을 우리 지금 운양동에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신도시 보면 초등학교는 이제 현재 학급당 평균 아이들이 한 28명 정도 됩니다. 네. 중학교가 이제 상당히 그 과밀학급인데 보통 한 35명 전후의 아이들이 학급당 지금 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과밀학급 플러스 초등학교는 과대학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2학급으로 원래 설립이 됐는데 지금은 65학급이에요. 네. 그리고 하늘빛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4학급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45학급.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육위원회 있을 때 그 두 학교를 증축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현안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과대학급이 됐을 때는 아이들의 인성이나 창의교육 또 체육 활동하는데 크나큰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럼 이 김포 과밀학급 문제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김포의 한 학부모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김포 학부모 중학교 3학년의 자녀를 두고 있는 이혜주라고 합니다. 네, 김포 운양동 일대의 초등학교 과밀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예, 초등학교는 이미 증축을 넘치게 해버려서 이제 더 이상 증축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이제 초등의 과밀을 넘어서서 그 심각함이 중고등학교로도 넘어오고 있는 그런 예상을 뛰어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자녀분이 중학생이라고 하셨는데요. 중학교 네, 과밀 학급도 심각한가요? 네, 초등 과밀이 지금 꽤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학교에 중등에 입학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 초등의 과밀 문제보다는 중등의 과밀이 김포가 안고 있는 가장 더 큰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자녀분이 지금 중학교 몇 학년이시죠? 중학교 3학년입니다. 네, 그럼 초등학교에서 이 중학교 3학년이 되기까지 이 과밀학급 양상이 어느 정도 심각해졌나요? 초등 내내 특수 목적 교실을 사용할 수가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특수 목적 학교들이 교실들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곳들이잖아요. 음악실을 활용한다든지 미술실을 활용하다든지 학생 자취실이 있어야 된다든지. 근데 이런 교실들이 특수한 목적을 가졌던 교실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해서 거의 아이가 중학교 졸업할 때쯤에 돼서는 그 운양동에 위치해 있는 하늘빛 중학교를 입학할 예정의 두 초등학교는 이미 공사판 학교라고 그럴까? 저희 학부모들끼리는 그런 층을 쓰는데요. 공사판 학교에서 그 1년을 이상씩을 다녔던 아이들이 또 중학교에 와서 다시 공사 중인 중학교를 입학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큰 걱정들을 많이 안고 있죠. 네, 학교 오가는 길에 공사 현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들 입에서 공사판 학교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뚜렷한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이 교육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보통 신도시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이 과밀 과대학교가 그래프가 내려간다고도 전문가들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김포 신도시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유는 아마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학령기 아이들의 이주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희 학부모들이 바라는 거는 그 그래프가 꺾이길 기다리기보다는 초중에 병합된 학교라든가 중고가 병합된 학교들이 신설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포 운양동 일대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연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 구례동 일대 중학교, 초등학교는 신설되면 과밀학급은 당장은 해소되겠지만 예. 근본적인 수요 예측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필요한 말씀이시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 같은 과밀학급의 원인으로 교육당국의 학생 수요 예측 실패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거가 뭘까요? 일단은 학교 과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교육당 예측 실패가 맞고요. 네. 제가 봤을 때 가구 수만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제 김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서 나온 분들 그리고 젊은 층이 이제 얼마나 많은 학생 수를 데리고 오는지 그 부분에 대한 예측도 실패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 유발률에 대한 재검토가 빨리 필요하고요. 네. 이경 도의원에 따르면 한강신도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경기도 평균에 비해 10%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강 신도시 학생 유발이 초등학교 는 약 23%로 예정했지만 실제로는 30% 중반의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또 같은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 화성, 동탄의 경우에는 각각 30%와 29%의 학생 유발을 예측한 데 비해서 한강 신도시 유발률은 6%에서 7% 정도 낮게 잡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 유발률 예측이 중요한 이유는 예측치에 따른 학교 교육 용지 확보가 이루어지고 결국 한강 신도시 지역의 2019년 기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은 6만 3,789명이고 2015년도 이후 매년 3,000명씩 늘어났거든요. 또 신설 예정인 학교도 입주 예정 아파트 학생 수를 감당하기는 좀 벅찬 건 사실입니다. 현재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마냥 학교를 지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한강 신도시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얼마나 더 늘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제가 예전에 이 과밀학급 문제 원인을 분석할 때 교육청에서 이제 가지고 있던 기본 매뉴얼이 있어요. 지금 이것이 좀 운양동하고는 제가 안 맞을 거라는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이제 3세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3세대 이전, 그러니까 한 세대가 이사를 오면 보통 한 3, 4년 있다가 다시 한번 이사를 가고 다른 세대가 또 들어옵니다. 근데 되게 처음에 이제 신도시가 개발되면 젊은 세대가 들어왔다가 그 세대가 빠지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거든요. 근데 운양동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과 접근이 용이하다 보니까 같은 이사를 가더라도 다시 오는 세대가 비슷한 세대가 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그 신도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얘기했지만 지금 그 운양동에 하늘빛 초등학교가 있는데 원래 24학급으로 이게 신설이 됐어요. 근데 그 인근에 원래 그 100세대 정도의 그 단독주택 부지였는데 이게 1000세대로 한신유라는 그 1000세대가 다시 입주가 돼버린 거예요. 이 도시개발 계획이 중간에 변경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교육청이 수요 예측 못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도시개발 계획이 중간에 변경돼 버리고 인해서 예측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늘어나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됐고 또 증축하다 보니까 이제 과대학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시간이 2, 3년 이내는 정착이 될 확률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다시 성장해서 중학교를 갔을 때 이 중학교는 지금 과밀과 과대학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운양동의 대표적인 그 중학교가 그 하늘빛 중학교인데 현재 학급당 평균 수가 35명이 넘습니다. 경기도가 보통 26명, 27명이 평균 학급당 인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금 그 우리 이해주 그 학부모 사무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운양중학교도 한 34명 내지 35명 정도 되는 걸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는 초등학교 과밀에서 이게 바로 아이들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중학교가 이 과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중학교에 대한 시급 문제를 저도 2, 3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제시했고 그래서 그 운양동에 그 체육부지 시설을 좀 더 학교 용지로 좀 용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대안으로 많이 제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런저런 변수들을 다 고려하더라도 과밀학급 사태를 피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모든 점을 고려해 향후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인데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이 역시 학교 신설입니다. 그동안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대안들이 나왔죠.
물론 교육부지 확보의 대책들은 도시 지원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 부지학교 전환이라든가 학교 증축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예산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하거든요. 근데 부지 선정부터 예산 확보까지 어려움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 교육부지 확보에 대한 대책들,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도시 지원 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부지학교 전환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좀 요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들이 학교에 들어서는 일구 전배식 되니까 인구가 점점 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가 또 없어지는 상황이면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네. 이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교육 부지를 새롭게 확보한다거나 뭐 토지 용도 전환을 통해서 교육 부지를 확보하는 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그 이제 LH가 이제 땅값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게 이제 체육부지는 그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그 학교 용지로 전환됐을 때는 원형지 가격보다 30% 싸게 이렇게 학교 용지로 지급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LH 입장에서는 땅값에 손해를 보는 거죠.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나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 이 교육적 가치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LH도 대전환이 필요하고요. 또 그 인근에 그 제한된 그런 개발구역 네. 구역 내에도 우리 학교 용지로 전환한다라면 그게 분명히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이런 방안들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경제적인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예, 교육적인 예, 가치를 그렇습니다.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김포교육지원청을 비롯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그 경기도교육청 예전에 이제 이게 학교 그 부지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온 이유도 박근혜 정부 때는 학교 신설에 대해서 엄격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이재정 교육감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왜 학교를 꼭 그렇게 과대학급으로 줄 필요가 있느냐. 18학급으로 줄 수 있고 12학급으로 줄 수 있습니다. 네. 자연 감소가 일어나지는 건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통합형 학교를 짓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정착될 때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그 시설을 같이 쓰다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로 성장함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부지는 좀 적어지 교실이 좀 빌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중학생 아이들이 쓸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통합형 학교로 좀 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차 강조했고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수원시가 지금 먼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고 네. 또 경기도교육청도 이 부분에 대한 이 정책적 그런 방향성을 명확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고요. 오늘 김포 한강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에 관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3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계양 테크노밸리에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총선을 의식해 정치 쟁점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도영 홍익정경 연구소장과 장정구 인천 녹색연합 정책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계양 테크노밸리에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불거졌는데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지난 6일에 인천시가 계양 테크노밸리의 시행 주체죠. LH의 광역 소각 시설 설치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이게 수면 위로 부상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시는 계양 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경인 아래뱃길 맞은편 두리 생태공원 건너편의 지하 소각 시설을 약 한 40만 제곱미터로 반영할 것을 LH에 요구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공식적으로 뭐 결정된 건 없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어쨌거나 시가 LH에 공문을 보낸 건 사실이기 때문에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 계양갑을 당원협의회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계양 주민을 무시한 처사로 백지화 운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 네. 이 소각장 반대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먼저 전제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신도시를 건설하는 거 이거는 이제 환경단체들은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인 예. 거고요. 왜냐하면 그린벨트가 가지고 있는 도시 환경에서의 중요성 예. 이 부분은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신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 기초실에 대한 언급은 예.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구의 수도권 슬라이 매립지 논란이 벌써 몇 년째 가고 있고 아직 가닥을 못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주민들의 환경권을 넘어서 정치 쟁점화, 정쟁화되어 가고 있다. 이게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중요한 건 정치권이 이 책임성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까지 그렇게 했느냐. 오히려 정치 논리, 그다음에 경제 논리를 앞세우면서 환경 문제를 바라봤던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그 집권을, 그러니까 인천시에 시장이 어느 분이 되시냐에 대해서 어느 당에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입장이 왔다 갔다 했던 건 아니냐라는 지적을 분명히 하고 싶고요. 그 중에서 이제 뭐냐면 청라 소각장 문제도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송도의 화물차 주차장 문제도 역시나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역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당의 입장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발생자 처리 원칙 이거는 분명히 가야 된다. 그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도시계획 단계에서 이런 환경 관련된 기반 시설들을 최우선 입지를 하고 나머지 도로나 이런 것들이 계획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누구도 남의 쓰레기를 우리 땅에서 처리해 주겠다라고 나서는 단체는 없을 거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최우선 신도시를 만들 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게 주민이 아니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먼저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실제 계양 주민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참고로 저도 집이 계양입니다. 계양구 주민이고요. 이 문제를 주민들의 목소리가 왜곡되면 안 된다. 정치권이 정확하게 주민들의 목소리를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 또 사회 공공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공방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청라 소각장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오히려 이게 노후돼서 오히려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대화할 거냐 안 할 거냐 폐쇄할 거냐 말일 거냐 이런 논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증설은 반대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최신식으로 가는 것이 주민들의 건강에 유리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공당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왜곡하는 거에 정치권이 앞장선 거 아니냐. 그리고 지역 이기주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문제를 정치권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해서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아직 3기 신도시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동양지구라든가 인근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은 우려를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내 쓰레기는 내가 발생한 쓰레기는 내가 있는 동네에 처리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는 종료냐 연장이냐에서 오히려 쓰레기 발생량이 늘었던 것처럼 이 논란이 오히려 쓰레기 대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이런 방식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는 기후 위기라고 하거든요. 이 문제에서 쓰레기의 자원 순환에 좀 더 나아가서 에너지 순환에서 어떤 관점으로 지역 주민들이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당들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의 또 생각을 또 들어봤는데 이런 정치권의 반발에 대해서 인천시의 입장도 궁금해요. 어떤 상황인가요? 어쨌거나 인천시는 지금 공식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하지만은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아닌데 왜 이렇게 정치적 공세를 펴나라고 뭐 대외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내부적 분위기는 그런 게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최근 국회에서 그 인천시의 백현 환경국장이 송영길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서 이 점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현재까지 계양 테크노밸리 내에 소각시설을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하지만은 계양 신도시 내에 과연 소각장이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지금 계양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 조성 계획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뭐 하겠다 말겠다 얘기하기는 사실 곤란한 입장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하게 된다면 내부적 정도 검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은 어쨌거나 제3기 계양 신도시를 앞두고 인천시가 LH에다가 소각장을 반영해 달라라고 공문을 보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계양 테크노밸리 내에 소각장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한국당 측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지난 11일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1일 500톤급 소각장을 짓겠다는 것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계양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물량은 1일
100톤 이하에 불과하다. 계양구는 쓰레기 수송로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동안 소음, 분진, 미세먼지 등으로 주민들이 시달려왔던 곳이다. 그럼에도 또 다시 대규모 소각장을 계양구에 추진한다는 것은 계양구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네, 하루 500톤급 광역 소각장을 짓겠다는 것은 다른 지역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광역 소각장이 아니냐는 게 자유한국당의 입장인데요. 반대 명분이 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보면 그 쓰레기에 대한 처리에서 발생된 처리 원칙, 이건 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다행인 거는 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해법으로 기초지방정부, 기초지자체도 이제 나서야 된다라고 해서 시군구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하기 위한 네.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평구는 부평구대로, 계양구는 계양구대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최종 처리까지의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광역 소각장 동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계양구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적어도 중간 처리, 집화장 이 문제도 이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뭐 부평구도 마찬가지고 서구도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3기 신도시의 계획대로 간다라고 하면 소각장 문제뿐만 아니라 하수 처리 시설도 역시나 되게 중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아라뱃길의 수질 관리, 굴포천의 수질 관리하고 연동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쓰레기 문제에서 저는 부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 더불어민주당이건 아니면 자유한국당이건 이 공당으로서 장기적으로 50년 후에 인천시의 그림이 어떠해야 되냐라는 관점으로 이 문제를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할 텐데요. 네.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 기반 시설들이 기피 시설로서의 혐오 시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인천시나 계양구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이 문제가 함께 풀어야 될 과제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원순환 도시 인천을 하기 위해서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에너지순환까지 같이 봐야 된다. 그동안은 소각장을 놓으면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의 여러 가지 물질들, 위험 물질들에 대한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거기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난방열로 사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 관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서는 스키장을 그 위에 상부에다 지하에다 이제 관련 시설을 놓고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하남 같은 경우에는 도시 한복판에 이런 시설을 놓으면서 수영장이라든가 그 열을 이용한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아직 뭐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다고 하지만 조만간 계양 신도시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면은 계양 소각장 문제는 그야말로 지역의 뜨거운 감자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계양 소각장 설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관련 법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을 신설할 때는 소각장을 반드시 둬야 되는 법률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곧 직면할 거라고 보고요. 반발하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일각에서 난방비를 지원한 사례도 있고, 또 무료로 관리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특단의 뭐 혜택, 뭐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소각장을 지어하긴 합니다만은 배출가스라든지 유해 물질에 대한 지금 관리가 지금 사실 잘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행정을 조금 더 제대로 바로 잡아서 친환경 소각장의 면모를 갖춰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폐기물 소각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어디에든 설치는 해야 돼요. 그렇다면 환경단체 입장에서 이 소각장 시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치 논리는 절대 안 된다. 환경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럼 환경적인 관점에서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또 하나는 환경 시설들이 혐오 시설이 아니라 주민 필요 시설로서 필요한 시설로서 편의 시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가능성을 주민 수기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공유해야 된다라는, 그러기 위해서 관련 정보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직 구체적 사안이 나온 게 없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섣부른 단정으로 주민 갈등을 야기하는 것보다 향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히 따져보는 게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관련 소식 나오는 대로 저희도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에스컬레이터만 제가 타는 시간을 전부 재봤을 때 5분 20초가 걸렸습니다. 입구가 바로 옆에 계단도 없어서 많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실 막 서울자철 타고 할 때는 환승역이나 이런 데는 깊은 곳들이 있고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기는 했는데 직접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풍무역에 왔습니다. 입구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계단도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번 가보죠. 확실히 이렇게 좁긴 합니다. 이렇게 막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만약 여기 막 서 있고 하면 막 이렇게 밀치고 가지 않는 일. 첫 번째 에스컬레이터는 지나서 왔는데 이제 두 번째 에스컬레이터로 진입을 합니다. 여기는 넓네. 이쪽은 넓어. 여기는 넓고 계단도 있어요. 위쪽을 한번 볼까요? 조금 깊기는 깊은 것 같은데 고장났어. 계단으로? 근데 어쨌든 계단은 있는데 실제 상황입니다. 에스컬레이터 고장났어요. 아, 이렇게까지 오면 플랫폼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여기 출구 2번 출구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지하 4층에서 탈 수 있는 다른 역들은 좀 어떤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사후역에 여기는 계단이 없어요. 여기는 여기도 깁니다. 얼른 오세요. 풍무역보다는 체감상 훨씬 더 지금 깊게 들어가고 있는. 오,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되게 많네. 여기 2개, 이쪽에도 2개 있거든요. 두 번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길 아래에 있는 지금 통로입니다. 오, 계단 진짜 기네. 저희는 하지만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겠습니다. 계단이 저쪽에 계단이 있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갑니다. 여기가 플랫폼이죠? 네, 여기 바로 아래 플랫폼입니다. 오, 지하 5층 맞아요. 타는 곳 지하 5층. 오히려 이번 출구가 가장 짧은 거였네. 아, 여기 있다. 여기 아래. 이상 피난 계단은 이렇게 한쪽에 있는. 마지막 플랫폼에 내려오는 계단은 이제 따로 없고 그 에스컬레이터만 있었거든요. 평상시 관계자는 갈 수 없고 재난시에 화재나 이런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이 마지막 플랫폼에 있었을 경우에는 대피하는 게 사실 에스컬레이터 고장났다는 상황 하에 계단으로는 얼마나 걸리나요? 아, 한번 해볼게요. 아니, 계단으로 해야 되나 굳이? 굳이? 에스컬레이터 놓고 굳이? 걸어서? 따로 없어. 자, 여기 아래에서부터 다시 한번 시간을 잽니다. 시작! 지금 시간이 4분 정도? 환승역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도시철도는 깊게 들어가야 탈 수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는 체감상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다만
에스컬레이터만 있는 구간들도 덜어 있었거든요. 대피 계단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점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기자가 간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궁금하거나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될까? 저희 팀에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끝!